마더텅 모의고사 5회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세요. 먼저 1번 문제는 화작 치고는 오답률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85밖에 안 되는데 아마 담화표지라는 말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표지판 할 때 그 표지는 무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러면 담화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야기의 표지판 어떤 것이냐? 접속 표시 아니면 순서 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화 표지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에 우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순서를 드러내는 담화 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접속 관계를 드러내주는 말도 담화 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나 접속 관계를 드러내면 그런 것을 우리가 담화 표지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적절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2번은 2번, 3번은 2번, 뭐 어려움 없이 풀었을 겁니다. 자, 4번은 이제 문법 문제인데 정답률이 75% 정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사이소리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탐구 결과를 먼저 보니까요. 4번에 위아래에 대립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예,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윗하고 웃, 그 다음에 위와 윗 이렇게 쓰임새의 차이를 알아보는 건데 윗사람, 아랫사람, 그 다음에 윗어른, 아랫어른 이런 말은 없죠. 자, 그러면 다시요. 위아래의 대립이 존재한다면, 위아래의 대립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예, 자, 예에 해당하는 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위와 아래의 대립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존재하면 위 또는 윗, 그 다음에 여기는 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윗어른, 그러니까 웃어른은 있지만 아랫어른은 없죠. 여기 써있잖아, 그치? 그러면 대립이 없다는 거잖아. 위만 있고 아래가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웃이 들어가는 거예요. 웃. 위, 아래가 존재하면 위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얘네의 차이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거기 자료 분석에 오른쪽에 있는 걸 보니까 자료에서 위와 윗의 쓰임새의 차이를 확인해 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이시옷 표기를 하는 것은 윗집 하나죠. 나머지는 위쪽, 위층 이게 맞다는 거잖아. 사이시옷 표기 안 하는 거지. 얘들아, 혹시 선생님이랑 사이소리 현상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사이소리 현상은요.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아니 합성어에서, 고유어를 포함한 합성어에서 된소리 발음이 있거나 니은이 덧나거나 니은과 니은이 덧나는 소리가 있으면 사이시옷을 쓴다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윗집이라고 써요. 그런데 우리 읽을 때는 윗집 또는 윗집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즉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는 거야, 얘들아. 그럴 때 사이시옷 표기를 해줘요.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그런데 위쪽과 위층은요, 된소리, 거센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5번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 위치하는가,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 위치하는가, 그럴 때 그냥 위죠. 그런데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에만 사이시옷 표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요 된 거지. 이건 예사소리니까. 예사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하는 거랑 애초부터 된소리 표기가 되어 있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합성어랑 파생어 찾는 건데요. 아, 이건 좀 문제가 쉬웠어요. 선택지가 쉬워서. 기억, 멋쟁이에서 쟁이가 접사죠. 그래서 얘는 파생어. 몰래와 카메라, 어근끼리 결합했으니까 합성어. 배와 나무, 합성어. 풋이 접두사예요. 그래서 풋사랑은 파생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정답률 85밖에 안 돼, 얘들아.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문화주의자하고 이제 제도주의자, 특히 문화주의자들의 특징과 그 다음에 편협형, 신민형, 참여형, 정치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6번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요거는 정답은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당연히 1번이 되겠고요. 기억을 표로 정리해 보았대요. 그랬더니 정답은 당연히 2번이죠. 이거는 그대로 본문 읽으면 되고, 8번이 정답률이 5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독재국가는 무슨 유형이죠? 독재국가 무슨 유형이라고 그랬지? 신민형이라고 했죠. 신민형은 투입은 있는데 산출이 없는 경우잖아요. 투입은 뭐야? 국민들의 정치적인 요구. 산출은 뭐야?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독재국가에서 선거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는 참여형 유형이었죠. 참여형이었죠. 그쵸? 참여형 문화 유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하고 있어. 신민에서 참여형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종교별 투표 성향이 강했대요. 그런데 거기 밑에서 보기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현재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국의 여러 시민단체들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못하면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절대다수 대표자를 채택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자,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투입은 있는 거죠. 시민들의 요구니까. 하지만 정부가 검토를 안 해. 산출이 없죠. 그러면 1번 각국은 투입보다 산출이 활성화되어 있고 아니 투입이 활성화되어 있죠. 요구만 있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했는데 정답률이 55%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틀렸죠? 자, 그 다음 우리 서해 물음비 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여러분 지금 작자미상의 서해 물음비잖아요. 이건 고전소설인데요. 지금 현대어로 깨끗하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얘는 한문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현대어로 해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이 나왔는데 중세국어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글 소설이에요. 중세국어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래아가 있으면, 아래아 뭔지 알죠 이거? 아래아가 있으면 중세국어 표기예요. 그럼 걔는 한글 소설이고요. 분명히 고전소설 같은데 현대소설 아닌 것 같은데 현대어로 깔끔하게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한문 소설이에요. 그걸 이제 현대어로 해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작자미상의 서해 물음비 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는요 일단 그 본문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요. 혼사 장애단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어요. 모티프라는 건 이야기의 소재인 화소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야기의 재료. 그래서 원래 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혼사 장애단 모티프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중에서 우리 지하구, 대적, 퇴치, 설화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얘네가 지하에 사는 큰 적을 퇴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잖아. 지하에 사는 어떤 괴물이 공주를 납치해가는 거죠. 그래서 용감한 용사가 그 지하로 들어가서 그 공주를 구해내는 그런 내용이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예요. 어디서부터 들어본 모티프죠, 그죠? 아주 흔한 이야기. 예쁜 공주를 괴물이 납치해가가지고 용사가 구하러 가는 이야기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과 유사한 모티프를 채택하고 있어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먼저요, 우리 혼사의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여인을 납치를 해갑니다. 그래서 여인 납치. 그러니까 혼사 장애가 발생하는 사건부터죠. 혼사 장애 발생. 장애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주인공이 또 구출을 하러 가는데요. 어떻게 구출을 하느냐? 주인공이 변신을 해요. 참고로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에서는 주인공이 수박으로 변신을 합니다. 왜냐면 거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국 대적이 사는 궁궐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박으로 변해가지고 그 공주들이 숨겨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수박으로 변신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부의 구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귀환을 하는, 혼인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얘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인은요, 주인공은 지금 유연과 최씨예요. 서로 사랑에 빠지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읽으면서 선생님이 같이 한번 해설해 볼게요. 33페이지 본문입니다.
유연과 최월회. 얘가 최월회예요. 최월에는 홀렛날 도적장군이 최씨를 납치하여. 아, 누가 납치했어? 도적장군. 얘가 나쁜 놈이네. 얘가 최씨를 납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납치를 해서요, 서해 무릉으로 끌고 간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납치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갖고 갔느냐? 서해 무릉으로. 자, 서해 무릉이라는 공간으로 끌고 가요. 여기가 어디냐면 산적들이 모여 사는 섬이에요. 서해 무릉. 그래서 서해 저쪽 끝에 위에 그쪽에 있는 섬인데요. 그 백두산 밑쪽에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있으면 이쪽 여기 어딘가에 있는 섬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으로 갔대요. 그 다음에 유연은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최씨를 찾기 위해 집을 나온다. 이건 뭐냐? 최씨가 이제 납치가 됐잖아요. 그럼 유연은 얘가 이제 잡혀갔으니까 유연의 부모 입장에서는 야, 그 여자는 있고 다른 여자랑 혼인을 하겠죠. 근데 얘는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인 유연이 최씨를 구하러, 부모님은 말렸지만 최씨를 구하러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최씨가 잡혀갔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마침내 1년이 지났을 때 유생은 강원도 금산사에 이르렀다. 여기서 유생은 부처님에게 빌어볼 결심을 하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이어 부처님에게 나아가 이렇게 빌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부처가 등장합니다. 자, 부처님은 조력자인데요. 얘가 유연이 부처님한테 빌어요. 제발 내 마누라를 만나게 해주세요. 빌었어요. 그랬더니요, 소생 유연은 부모님께 근심을 끼치고 길가를 떠도는 나그네가 되었다가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노상유객이 되어, 노상유객이라는 건 길거리를 떠도는 사람이에요. 떠도는 이유는 잃어버린 배필을 다시 만나 끊어진 인연을 잇기 위해서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의 은덕을 내리시어 유연의 정성을 살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부처님의 은덕으로 최씨를 만난다면 금은부화를 아끼지 않고 저를 중수하여 공양하겠습니다. 얘들아, 말하기 방식 어때? 일단 자기의 처지를 말하고 자기의 요구조건을 말한 다음에 그것이 실현될 경우에 합리적으로 보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 설득하기 위한 방법. 원래 고전 소설에서요, 이렇게 뭔가 대화가 길게 나오면요, 그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도 자주 등장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래서 행동의 이유를 밝히고 원하는 바를 드러낸 거죠. 이렇게 축원하고 절방으로 들어와 밤을 지낼 때 유생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서 말했대요. 너희 부부의 정성이 이미 하늘에 이르렀으니 장차 하늘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 어라? 도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건 앞으로 만나겠다라는 사건을 암시하는 거죠. 그럼 꿈의 기능은 뭐야? 앞으로 사건 전개를 암시하는 거죠. 그죠? 게다가요, 부처님이 꿈에 나와서 미리 일어날 일을 알려준다? 이런 거는 이제 전기적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성. 그래서 얘가 꿈에서 3년 뒤 만남이 있을 거야 라고 부처님이 꿈속에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전기성. 전기적인 요소라는 건 비현실적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너의 아내는 아직 빙옥 같은 절행을 지키며 살아있으니 안심하여라. 정절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 얘가 잡아갔잖아요. 얘가 혼례를 치르려고 그랬거든요. 얘가 너무 완강하게 거절하는 거야. 제가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직 정절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게는 아직 2년이 멀었으니 3년이 지나야 만날 수 있으리라. 아내를 찾게 되거든 절을 중수하여라. 절을 중수하라는 건 절에 털을 닦고 거기다 절을 세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수행해라, 이런 내용이네요. 유생이 놀라 잠에서 깨어보니 남과 일몽이었다.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다시 절을 올리고 축원을 드린 뒤 금산사를 떠났다. 동구 밖에 나오자마자 유생은 곧바로 동네 안악에게 곡갈과 누비, 바랑을 만들어 달라 하여 어깨에 걸쳐 매고 구절 죽장을 짚고 나섰는데 영락없는 스님의 행색이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 곡갈은요, 여러분, 남자 스님은 곡갈을 쓰게 안 쓰게? 안 써요. 곡갈이 뭐냐면 이거 뭔지 알죠? 여자
비구니 스님들이 쓰는 거. 이게 고깔이야. 바랑은 뭐냐? 이 비구니 스님들이 메고 다니는 그 가방 있죠. 무더기, 그러니까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돌돌돌 마른 거. 그게 바랑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얘 지금 누구로 변신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얘 남자야. 남편이야. 얘가 부인이야. 근데 얘가 지금 떠돌아. 어디로 떠돌아? 여승으로 분장하고 유연이 여승으로 분장하고 떠도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주인공의 변신 모티프 들어간다 그랬죠? 자, 여기서 누가 납치했어요? 도적장군. 지하국대적은 괴물이 납치했는데요. 여기서는 도적장군인데 얘가 외적이에요. 외적. 다른 나라 사람. 그 다음에 주인공의 변신. 자, 주인공이 무엇으로 변신했다? 여승으로 변신했어요. 특이하죠? 보통은 여자 주인공이 남장 모티프를 사용하는데 이번에 얘는 여자로.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왜 여자로 변신해야 됐을까? 남자로는 여기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자로 변신한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스님의 행색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유생이 길을 나선 뒤 팔도강산 방방곡곡과 사해 팔방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산속이든 바닷가든 아니 가는 곳이 없었다. 보갯마루 남쪽이나 북쪽에 들어가던지 산골짜기에 들어가던지 집집마다 하나하나 방문하여 탐문하였으니 그가 겪은 청신망고의 고생과 세상사의 모진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이렇게 또 고난, 시련을 거쳐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죠. 정신 차려. 이렇게 길거리를 전전하며 어느덧 2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다. 자, 우리 아까 1년 지나고 이제 2년 지났으니까 3년 지난 거죠. 이때 유생은 장사배를 따라 아니 간데 없이 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최씨의 거처를 알 수 없었다. 또 기력도 다하여 겨우 근근히 머리를 들 힘밖에 없었다. 이때 하늘을 우러러보며 길이 탄식하여 말하였다.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이시여, 유연과 최씨를 낳으시고 어찌 이처럼 서로의 연분을 막으십니까? 저는 이제 조상과 부모에게 큰 죄를 지은 몸이 되었습니다. 1000가지 만가지를 겪으며 고생한 것은 모두 최씨를 만나 연분을 잇기 위함이온데 천지신명께서는 어찌 이다지 무심하시어 끝내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으십니까? 여기는 누가 봐도 원망하고 있죠. 아니 3년째 만난다며 그럼 힌트라도 좀 줘야지. 하늘아 너무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어요. 말을 마치고 유생은 정신이 아득해져 선창에 기대어 쓰러지고 말았다. 이때 비몽사몽 사이에 문득 금산사의 부처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그 부처님이 여기 있잖아. 또 나타났어. 너의 수액이 운수, 액은 나쁜 거. 나쁜 운수예요. 수액. 너의 나쁜 운이 이제 거의 다 사라졌으므로 머지않아 최씨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나 최씨의 거처가 깊고 깊으니 신중하게 찾아야 하느니라. 이후 다시 몽조가 있을 것이다. 얘가 이제 원망을 하니까 그러면서 한 번 더 알려주죠. 야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봐. 이렇게. 유생이 깨어나 꿈속의 일을 생각해보니 최씨를 만날 수 있다는 몽조였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다시 기운을 차려 최씨를 나섰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꿈은요. 어떤 기능을 했어요? 3년 뒤에 만남이 있을 것이다를 알려줬죠. 자, 두 번째 꿈은 어떤 기능을 해요? 지쳐가는 이 유연을 다시 위로하고 다시 찾으러 갈 수 있는 기운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꿈이 되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왜 다 좋냐. 그 다음에 이때 도적장군이 최씨를 훔쳐온 뒤 그녀가 옷 같은 얼굴에 선녀 같은 자태를 지녔음을 보고 만고의 절색. 절색은 뛰어난 미모예요. 절색이라 여겼다. 이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급히 길이를 택하여 혼례를 치르고자 하였으나 최씨가 송죽, 소나무, 대나무처럼 꼿꼿한 마음으로 정절을 지키며 목숨을 지푸라기처럼 여겼기 때문에 목숨을 지푸라기처럼 여겼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잘못하면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정절을 중요시하고 목숨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력으로 핍박하다가는 아름다운 보옥이 부서지고, 그러니까 아마 자결할 것 같은 거죠. 향기로운 꽃이 떨어지는 환란이 있을 것 같았다. 이에 장군은 다만 빨리 세월이 지나 최씨가 체념하고 마음을 돌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래서 정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중량. 최씨가 서해 무릉에 온 지 수삼년이 지났으나 몸을 일으켜 연보를 옮김이 없었는데 이날은 꿈속 일에 의심이 생겨 한번 나갈 결심을 하였다. 이에 개선이 크게 기뻐하며 하인들에게 채비를 차리라고 일렀다. 최씨가요 원래는 거의 뭐 식물 전폐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또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얘도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얘가 부처도 꿈을 통해서 얘한테 알려준 거야. 그래서 자, 드디어 이 최씨와 유연은 서해 무릉이라는 공간에서 재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개선이 이끄는 대로 따라와 보니 서쪽으로 강물이 굽돌아 흐르는 곳에 산 우물이 있었고 그 앞에 흰 옷을 입은 여승이, 자, 이 여승 누구게요? 바로 유연 되겠습니다. 유연이 변신하는 여승인 거예요. 아까 고가를 쓰고 바랑을 메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승이 바랑을 메고 대나무 막대기를 주고 표현이 서 있었다. 출시가 은근히 눈을 들어 살피니 삿갓 밑에 옷 같은 얼굴을 한 여승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지압이 유연이